안녕하십니까. 네. 네.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북구에서 직접 정치 주민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우성구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강북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성구입니다. 네.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본업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곤란스럽긴 한데, 저는 제 스스로를 말할 때 지역사회 운동가라고 말하고, 지역사회 조직가,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도들에게 주로 얘기하고, 목사의 정체로 살긴 하지만 좋은 사람 되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잘 조직되게 하는 일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 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고, 교회, 조그마한 교회 예배 신앙공동체 하고, 그다음에 또 두루두루 배움터라고 하는 우리 거긴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지역에서 여러 이제 사안에 관여도 하고, 또 함께 배움, 서로 배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강북군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한 글들을 여기저기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질문지도 썼지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하실 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새날교회 목사 무성구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협동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가난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개신교 목사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는 목회 활동을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기독교 도시빈민선교협의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자치 활동에도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목회자로서의 삶 자체가 바쁘잖아요. 새벽 예배에서 바쁜 삶을 사시는데도 또 이렇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또 꾸려나가시려면 엄청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바쁜 삶을 좀 결심하고 살아가게 되신 계기?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옛날 얘기부터 하면 기니까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의 그 성서나 신학 안에 담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그 성서 안에 말씀 구절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구절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성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울림을 줬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선배님들에게도 영향을 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쨌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 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대상화해서 저 멀리에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손에 무슨 먼지 안 묻히고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와서, 사람으로 와서 사람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고통도 받아가면서 그들을 해방해가는 그 여정을 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저의 삶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교회 성전에 앉아서 성서 읽고 무슨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역사나 우리 동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구조적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길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에 이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살았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제가 그런 이제 좀 약간 이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대학생 때 제적을 당해서 한신대로 왔는데, 한신대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 또 노동자들, 빈민들 쪽에 가깝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런 실천 현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뭐 계기는 그렇게. 어쩌다가 제적을. 어쩌다가 네. 그럼 뭐 학내 문제인데, 네. 사실은 그때 당시가 이제 학생회가 되게 학생회를 통해서 뭔가 학생 운동을 할 때인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교 이전 문제, 제가 장로회 신학대를 졸업했는데 거기 학교를 팔고 그 시세 차익으로 경기도 쪽에 학교를 옮겨서 크게 짓겠다라는, 그 뭐 시세 차익 일부는 또 몇 분들이 드시려고 했겠죠. 그것을 반대했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 문제에도 계속 그 그룹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되게 미운털이고 교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적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때 당시 1학년이었는데 선배님들이 다 그때 시험 거부하고 그래서 뭐 우리끼리 졸업식을 했어요. 민주 졸업식. 그때 제가 민주 졸업식 때 제가 졸업장 수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총장 대행을 했어요. 1학년이어서 간택돼서 그 했고,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래서 1학년은 저 혼자 그게 제적당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 길이 완전히 싹 바뀌었죠. 제가 원래 지금 갔으면 소위 명성교회 그쪽 어디 끈앞볼 쪽에 어딘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쪽 좀 거리와 사회 문제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와서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잘라주신 분들에게 고마워해야지. 네. 저도 물론 강북구에 살고 있지만 정말 예. 강북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네네네.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북구에서 이제 쭉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강북구의 주민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강북구가 이렇게 길다랗게 큰 구라서 사실 마을 운동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독자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마을 운동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강북구 내 마을 운동 조직들 간의 좀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북구는 사실은 도봉구였고, 도봉구에서 분구가 돼서 강북구가 된 게 1995년? 일 거, 아니, 그건 아니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00년대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북구가 도봉구가 분구되면서, 사실 이렇게 강북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유가, 도봉구가 알짜배기는 다 가져가고 시끄러우기 좋다 그래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가 아주 조그만한 구고, 평수는 되게 넓어요. 북한산 국립공원이 다 강북구 땅이기 때문에 평수는 땅 면적은 넓은데 비해서 인구도 되게 적고, 그다음에 북한산 자락 쪽에 그 저층 주거 지역도 많고, 그다음에 그 북한산 자락 제일 끝쪽에 삼양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빈민촌이었죠. 1950년대 말에 형성된 서울 4대 빈민촌 중에 하나인 삼양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운동하는 사람들이 삼양동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삼양동에 많이 가난한 사람이 살았고, 산동네에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또 삼양동에도, 또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 중에도 삼양동으로 많이 왔고, 그때 그 빈민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에 들어오게 된 게 1984년, 5년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빈민운동, 가난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빈민운동 하는 그룹이 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온 삼각산 재민한 학교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는 분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그 나라사랑 청년, 결의사랑 청년인가? 네. 나라사랑 청년. 결의사랑 결의사랑. 나라사랑 청년. 나라사랑 청년인가요? 그래서 청년운동 하던 사람들과 또 시민운동이 결합해서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이렇게 한 세 그룹 정도가 강북구의 지역운동을 이렇게 함께 해나갔고 그렇게 세 그룹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 현안을 다루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2011년인가 이렇게 되면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전면적으로 펼쳐지면서 마을 곳곳에 이제 마을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을에 여러 이제 주민들 단체들이 생겼고 그 단체들과 연결을 이렇게 짓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강북구 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이 그런 공동체를 총괄 다 모여서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연대를 이뤄가는 그런 그룹으로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직접 정치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회들 저희가 13개 동이 있어요. 13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다 생겼거든요. 13개 동 주민자치회를 잘 세워 나가는데 저희 그 강북마을이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그 설계도 하고 또 우리 마을 자치센터 수탁도 저희들이 받아서 주민자치회를 잘 지역에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이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강북구 행동하는 강북 주민이라고 저희가 촛불 집회를 광화문에 나가는 거 외에 강북구에서도 매주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어떤 네트워크망이 하나 있고 또 조금 전에는 세월호 시기에 세월호 그 사건 발생한 참사 발생 당일날부터 저희가 매일 밤 저녁마다 모여서 그 시기에 함께 가슴 아픈 사연들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들 또 정말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그런 했고 그 후에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노력 활동도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강북구는 특별히 진보정당이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13% 이상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강북구가 진보정당 운동이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당들이 분열되면서 뭐 그때 당시 13% 받았던 분은 지금 민주당 들어가 있지만 그 진보정당에 대한 열망들이 좀 있었던 지역이어서 진보정당 중심으로 또 노동자들과 관련된 일들도 계속 하고 있고 특별히 한 3년 전에 경비노동자 한 분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사건 이후로 저희가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조례 제정 및 여러 이제 규칙들을 만들고 그런 미조직 노동자를 돕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도 같이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대라고 해서 구청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 있는 여러 이제 시민사회단체, 정당단체까지 모여서 정책 제안했고 정책 협약을 하는 그런 강북 정책연대도 제가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그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최근에 그 노인 문제 관련해서 강북구는 노인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10%가 넘는다고 8%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구가 보통 6%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인구는 줄고 있어요. 강북구 원래 33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28만 1년에 한 10,000명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줄는데 소위 말하는 그 저소득인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노인들이 로 지역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지역에서 처음 일할 때는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노인 쪽 일을 더 많이 관심 갖고 건강과 돌봄과 노인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최근에 이제 그 돌봄에 관한 그 문제를 갖고 지역에서 돌봄에 관한 문제를 지역적으로 풀기 위해서 돌봄 네트워크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그것도 같이 관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민대회 네네. 플랜카드도 좀 보고 했었는데, 그 2022년 대선 직후부터 이제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이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강북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이제 민주당 당선이 되긴 하셨지만 실제 대선 때보다도 더 초박빙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구 내 환경이 실제 이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추진하게 된 데 어떤 영향을 주신 게 있으실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구조가 뒤에도 질문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좀 망국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 양당으로 나눠진 구조가 그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지역에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제 지명하거나 혹은 뭐 밀면은 되는 그런 뭐 묻지마 양당 당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의 그 진짜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던 차였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역에서 내보기도 했어요. 지역 운동하는 사람 중에 무소속으로 내도 뭐 턱없이 당선권에는 모자라고, 심지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의원 그 한 지역구에 2명 당선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1, 2, 3번까지 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3명 뽑는데 2명 민주당, 1명 뭐 국민의힘당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 명씩 하면 되지 왜 3명 하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주 먼 그들만의 정치가 된 지 오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무슨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자신들의 당리 당략에 의해서만, 그리고 뭐 아주 줄수기 하는 방식으로만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는 차에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지방선거 끝나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초박빙으로 400몇 표일 거예요 아마.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뽑았을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뽑았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구청장이 되고 나자 안면 몰수하고 싹 바꿔버리고, 마치 이게 굉장히 초박빙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통, 그다음에 대화하지 않고, 우리 정책연대 갖고 제안했는데 정책연대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 뭐 둘째치고 그 문제 갖고 대화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열받게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노원구에 주민대회 했던 소식도 들었고, 또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하다 보니까 단체 개마인대 같은 직접 정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주권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2022년 형성됐는데 곧바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곧바로 하게 되면 특정 구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강북구는 강북구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근구, 도봉구 사례도 듣고, 도봉구는 주민자치회 사례를 들었고, 노원구의 직접적인 사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들이 바라보는 이런 직접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주민운동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주민들의 운동, 지역 주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직접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아서 제가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 같이 안 하면 안 한다고 했고, 왜 이게 한 당이 하면 그 당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원은 진보당이 했으니까 진보당의 이유를 하는 거고,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같이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을 1년 정도 보냈고, 원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네, 방금 우리 당은 우리 군은 모든 당이 다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방금 진보정당, 해주셨는데, 네, 꼭 그렇게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국민의힘당, 민주당은 거의 비슷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민주주의 가치를 뭐 그거 갖고 둘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둘 다 기득권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기득권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은 없다라고 좀 보고,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거는 진보 정당이지 않을까. 물론 현재 3당인 정의당이 3당이죠. 정의당이 있지만 정의당도 특정 그 정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 노동자들, 그다음에 빈민들, 또 어민들, 농민들의 그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은 없다고 일단 보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은 진보 정당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 정당이 먼저 좀 같이 하는 모습을 그 지역 사람들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그래서 사자가 같이 하기로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뭐 받아들여줬고, 물론 속셈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한은 그렇게 가자. 저는 정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하겠죠. 저 어느 정당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이 말이 안 먹히겠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뒷부분에 우리가 지역 정당을 방향으로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좀 보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건 아직 좀 너무 절차들,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연합의 형태로 좀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함께 움직이는 방향은 여기서부터 그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성사됐을 때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하는 정치 그룹이 어디냐를 주민들이 거꾸로 물을 테니까, 그런 방식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좀 이 계기로 지지멸렬하지 말고 새롭게 모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제안이었고, 그게 통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 대안이 없으니까 아마 같이 했겠죠, 그들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제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정치 현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내년이 이제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 총선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에 현 총선을 앞두고 네. 선거제도의 문제점, 시급하게 정말 풀어야 되는 최우선 과제, 이걸 뭘로 보시는지.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도 뭐 일치하는 건데, 과대대표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과대대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국회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분석해 보면 대부분 뭐 법 쪽의 출신이거나 또 기업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농민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인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전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리고 뭐 요즘 막 논란이 있는데 뭐 용해인 의원인가 그분이 비례대표로 이제 비례대표라고 말 안 하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비례성을 가지고 당선된 분이고 인구 한 4만 명 정도 당선된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분이 더 많은 득표를 얻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그 득표를 한 분이 있는 반면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1등만 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이제 이렇게 양분해갖고 지역을 양분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느 깃발 먹고 좀 되니까 기득권 정치가 기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생각하고 훨씬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이나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비례성을 높인다는 말은 그 비례 이제 국민들의 그 직업이나 그런 계층에 관련한 그런 비례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구의 기반을 좀 줄이고 비례성을 높인다 그런 거 하나 있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신에 특권을 줄이고 특권을 확 줄이고 급여도 줄이고 국회의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비례성이 훨씬 더 보장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구에서는 중대선거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근데 그 구의원처럼 뭐 2명 나와서 2명 이런 거 말고 한 명씩만 돼야지. 그러니까 3인 선거구로 묶어서 1당, 2당, 3당도 가능하게끔. 뭐 그게 민주주의 3당, 4당, 5당까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중대선거구가 묶여야 지역 패권 정당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질문 중에 지역 정당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 정당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정당법상 정당을 만들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안 좋은데 전 정당은 누구나 정치 열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한 정당 그다음에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너무 중앙 집권이어갖고 뭐 지역 정당이 되려면 예산도 지역으로 더 많이 데려와서 실제로 지역에서 결정하고 또 집행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갈 길이 참 멀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주민대회로 조금 돌아오면 네, 예. 아까 주민대회 준비하시면서 노원구, 도봉구 사례 이렇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도봉구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보셨다 그랬고 뭐 활동가도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 사례들 중에 실제 강북구 주민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좀 도움이 됐었던 사례나 혹시 이제 좋은 사례로 저희한테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게 있으시다면 하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홍성인가 거기 군 의원 당선된 분이 있어요. 그 진보당인데 그분이 지역 운동을 오래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등 했다 들었어요. 제가 만났어요 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군 의원이 기초단체에서 거기가 민주당 표밭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되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뭐 한글 교실도 열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더라고요. 농민의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한 20년 가량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주민 속에 살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결국 우리
우리 이 정치 운동도 그냥 그 뭐 정치 슬로건화 되거나 뭐 이걸 또 해갖고 또 몇 사람 앞에 있는 얼굴 몇 사람 또 정치인으로 나가는 방식이 된다면은 더 큰 실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제 방식으로 주민을 만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강북구가 취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가까우니까 노원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보정당 사람들도 가지고 와서 전달해줬고 근데 거기는 좀 그 진보당이 구의원을 이제 배출했죠. 그걸 계기로. 근데 좀 저는 좀 그거는 취지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진보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당의 한 명을 구의원 넣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이게 뭐 구의원이 어느 당이든 간에 주민들이 모아내고 의결한 내용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누구든 저는 그게 지역 정당 운동과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지역 정당이 하나의 수권을 못 하더라도 의미 있는 그 힘을 구축을 하면 기존 정당들과 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제3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좀 한 명의 정치를 세우는 방식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주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 정치 행동, 정치 운동의 결과를 특정 당, 특정 개인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겠죠. 네.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진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주에서도 네. 주민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크거나 이제 폭넓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대회가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오랫동안 마을 활동을 해오신 입장에서 이런 직접 정치 주민대회 이거에 주목하게 된 지역들이 주목하는 좀 배경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질문에도 있어서 그 주민대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주민총회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예. 지금도 막 붙어 있어요. 맞아요. 주민총회 지금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뭐 이런 것들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건데 또 우리 강북구는 전에 그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당시에 13% 이상 받게 됐는데 어린이집의 급식에 이제 잔반을 갖고 조리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주민 조례발의 운동을 했고 그때 한 10,000명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은 언제나 있었는데 주민총회라는 것을 통해 좀 직접적으로 다가온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총회가 이제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하고 주민총회를 주민 전체 수의 뭐 1%인가 0.15%인가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모아서 투표하는 그걸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방식은 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온 피부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한계는 우리와 좀 차이점은 거기는 구가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예요. 예를 들면 500만 원. 500만 원짜리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 그냥 뭐 조그마한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허용하는 거죠. 굉장히 좀 치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00만 원짜리 주면서 막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하는데 막 투표하고 투표도 설치하고 뭐 하는데 결국은 500만 원짜리가 하는 거예요. 많아봤자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주민대회나 이런 방식 직접 구를 상대하는 거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 구가 유보금이라고 그러죠. 유보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우리 구만 해도 1,300억이 넘어요. 구청 청사 건립비까지 포함하면 2,000억이 넘어요. 이런 돈을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뭘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매년 유보금이 몇백억씩 쌓이는 거예요. 이유는 세수를 적게 잡아요. 예산과에서.
세수를 적게 잡아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잡았다 덜 들어오면 징계를 받는데요. 근데 적게 잡아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요, 자기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산과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적게 잡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오죠. 적게 잡은 거 비례해서 예산 이제 그 지출처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여기 수입과 지출을 그렇게 적게 잡아 적게 쓰니까 많이 들어온 부분은 못 쓰고 계속 이월시키는 거죠. 근데 깜짝 놀라서 1,300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대회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지역사업 투표가 아니고 1,300억으로 할 수 있는 뭐 그걸 다 쓰진 않겠지만 뭐든 가능하다고 우리 지역에 생각하고 주민들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요구해라, 요구하자 라는 운동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은 더 심해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실제로 제안하는 사람은 주민으로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전부 구청의 직원들이 원하는 걸 넣어요. 그리고 그 예산 따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또 뭐야? 이용당하는 것 같고, 뭐, 아주 그래서 더러워서 기분 나쁘고 더럽고 그때 생각하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직접 정치에 가까운 거는 주민총회 방식보다는 주민대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규모의 문제는 물론 있어요. 이게 너무 구 전체다 보니까, 저희도 뭐, 요구안을 받아보니까, 이쪽 삼각산동에 아주 심각한 도로교통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막 나왔을 때, 투표 전체로 붙였을 때, 과연 이게 일을 할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그쪽 사람이 많이 참여하겠죠, 투표에. 그래서, 뭐, 그런 보정 작업은 좀 앞으로 돼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동별로 하나씩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을, 그것도 이만큼 주는, 마치 집에 집에서 함께 반려하는 동물 밥 주듯이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런 거는 넘어서야 된다 이게. 그래서 주민대회가 차이가 있고 그쪽을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추진 과정. 예. 이제 이 주민대회가 말이 주민대회 사실 상은 잘 안 잡히거든요. 네. 주민총회 같은 경우는 동네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은 그려지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구는 워낙에 규모가 일단은 크니까 이게 투표율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모이는 참석률은 어떻게 돼야 되고 조항은 또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이런 네. 모든 과정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하고 네. 실제 어느 정도 좀 진행 과정 실제 주민대회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권자 수가 26만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4,500명의 유권자가 이제 조례 발의 기준이 4,500이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구의원 1명 당선시키는 정도의 규모는 10,000명? 10,000명 정도가 조직되면, 근데 물론 이제 구 전체는 아니죠. 한 그 지역구에서 4개로 나눴지만 10,000명 정도가 돼야 그 구의원 당선시키는 규모가 되고, 4만 명이 되면 4만 명이 되면 구청장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소환 투표 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4만 명이 다 찬성하면 구청장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가 목표는 4만 명이고, 일단 원래는 5,000명이 목표예요. 4,500, 5,000명이 목표인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공부했고, 원래 이제 직접 정치 주민대회 한다고 출범식을 했어요. 봄에 했고, 그 후에 이제 그걸 함과 동시에 요구안을 받았어요. 500개 정도 받았어요. 500개 정도 받아서 선별을 일단 했고, 그 선별한 60몇 개로 선별이 됐는데, 이렇게 뭐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걸 갖고 주민투표를 들어가기 위한, 주민투표 도입을 위한 심의회의를 했어요. 이 60개를 갖고 10개로 만드는, 줄이는. 그래서 주민투표는 10개의 요구안을 놓고 투표하는, 1인 1표씩 투표하는 방식인데,
10개로 저희가 추렸어요. 10개를 추렸고, 그 10개를 추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문구 조정을 며칠 전에 했어요. 이제 그 준비위원회 모여서 문구 조정을 해서 10개 투표로 했고, 투표지가 나올 거예요, 곧.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제가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고,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투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는 각 동별로 하나씩 투표소를 만드는데, 매일 투표소를 뭐 45일 동안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투표할 수 있다는 걸 알릴 거고,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거고, 투표소가 설치돼야 된다. 이거이고, 그 외에 각 커뮤니티 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면 다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실제 참가를 해서 알고 있긴 한데 네네. 주민들의 인지도, 네네. 관심도 정도도 네네. 좀 궁금하지만 덧붙여서 실제로 구청과 이제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구청 측의 이 주민대회에 대한 네. 입장은 좀 어떠한지 좀 구청은 무시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고, 구의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버리면 우리 필요 없다고 하는 건가요? 라고 불쾌함을 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시도라고 말하는 구의원도 있지만, 직접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죠. 당신들 요구를 들을 수 없다고 하겠죠. 뭐 그것도 예상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계속 머릿수를 채워나갈 계획이다. 결국은 주권자가 얼마나 많은 수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주권자의 힘을 저는 느낀다고 보고, 4,000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10,000명으로 갈 거고, 10,000명도 무시당하면 20,000명으로 갈 거고, 그냥 40,000명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도 무시하는가 보자, 이런 계획이고, 아마 저희가 조직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랑 같이 하자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좀 낙관하고 있는 점은 있는데, 철저히 무시당할 수 있다. 그것도 뭐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10개 정도로 예, 이제 10개. 정리가 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좀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호응도가 좀 높은 의제가 있을까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 좀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민들이 얘기한 것 이제 중에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하자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것도 있고, 이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사능 관련한 이제 해서도. 그리고 자녀 출산 지원금 100만 원인데 이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자녀 출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심의회의 때 1번이 된 것은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아파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이 1번이었어요. 제일 많이 요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 얘기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대요. 구가 아파트를 지원하는 예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일본어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투표지 제일 위에 아마 상단에 있겠죠. 그런 거 있고,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투표할 것 같은 것은 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을 만들자는 게 있었어요. 폐기물 분리배출을 다 집 앞에 두지 말고 이렇게 공터 같은 데 두고, 그래서 폐기물을 분리배출, 이제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건데, 폐기물 분리배출하는 이런 걸 설치하자는 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되게 쓰레기 문제가 항상 심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솔샘터널 경사로 인도 설치 뭐 이런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투표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깝지 않냐. 근데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동마다 다르고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층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나온 게 제일 잘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직접 주민 정치와 관련돼서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이제 직접 정치 주민대의 모토가 주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삶을 바꿔 나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직접 정치는 이제 지금의 대의 정치를 보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하자는 것인지 그 지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지역 정당 말씀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뭐죠? 이 직접 정치 주민대회도 이러한 정당을 좀 지향하고 계시는 건지 또 좀 같이 조금만 더 지역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접 정치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모바일이 전 대부분의 모바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모바일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복되지 않게.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를 뭐 모바일 투표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정치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대의제는 실제로 왜곡이 너무 많다. 그 선출된 사람이 자기를 선출한 사람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가능성이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정치 구조다. 정치 저기라고 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직접 정치 방식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 가깝고 혹 대의제가 유지돼야 된다면 그 우리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소환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말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주 그 문턱이 낮게 쉽게 만들어놔야 지금보다 이 사람들이 주권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낮추지 않고 두는 한은 우리는 또 맨날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그런 이거는 뭐 윤석열 찍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네 민주당 찍은 사람들 여기 우리 구청장 찍은 사람들 손가락 자르겠다고 그러는 판인데 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직접 정치의 최후 요구는 매번 모든 행사를 일상 생업도 있는데 모든 행사를 직접 막 투표하고 이러면 정치 그 의식은 올라가겠지만 정치만 위해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최종 직접 정치의 목표는 대의 정치하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소환해서 아웃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가 우리의 목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은 뭐 요구사항을 갖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우리 또 구가 한 30만 되는 구를 상대로 직접 정치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고 물론 대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직접적인 주민의 요구가 최대 반영되는 구조로 바꿔가기 위해서 직접 정치 또 직접적인 주민대회에 관심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정당은 뭐 좀 다르긴 한데 이 직접 정치 이 구조가 정당 구조를 가지느냐 저는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사는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투표 방식에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 직접적이어야 된다 생각하고 다 이제 만약에 이게 지역 정당 우리 직접 정치하는 사람이 다 지역 정당이 돼버리면 이것도 블록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지역 정당 운동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논란에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주민 운동, 주민자치 운동의 현황이죠. 네네네.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바뀌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전망이 좀 많이 어둡죠.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곳도 있고 이런 조건인데 실제로 직접 정치가 사람들의 의지는 있는 거죠. 그래도 직접 정치는 해야 된다. 공감하는 부분은 많은데 현실 조건은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직접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직접 뛰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생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주민 직접 정치가 이런 현실 정치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제 활동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갈 때 시범 사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어야 됐다 이렇게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를 들면 동장과 동급으로 혹은 동장을 주민자치의 산하에 둔다든가 이 정도까지 갔었어야 됐다. 그래야 못 돌아오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를 마치 이제 행정과 별도의 조직처럼 하니까 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았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문제고 이렇게 막 정치 행위로서의 뭐 투표하고 뭐 주민자치회하고 총회하고 이런 그 형식적인 문제만 조금 해보려고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넘어가는 차원으로 못 갔다 그런 생각이고, 그건 지난 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13개 동을 전부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하던 분이 주민자치회장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죠. 거기다가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회장단 모임 때 거의 배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주민자치 회장들이 얘기한 거 내가 그거 들어주네 만약에 이러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해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 회장과 구청장의 그냥 상층 논의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직접 정치라고 하는 거는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 자체로서. 저는 사멸시켰다. 그건 민주당 정부가 우리 구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이 있느냐, 뭐 힘만 든다, 그리고 또 맨날 뭐 교육하고 모이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다가 예산도 안 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나마 주민세를 주던 것도 이제 안 주게 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대에 돈을 다 말려버리면서 고사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돈을 고사시키는 대신 시나 구가 돈 얼마씩 던져주는 방식으로 아마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좀 씁쓸하고 저는 좀 슬퍼요. 차기에 다시 주민자치회의 또 시대가 도래한다면 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뭐 우리 주민자치 또 민회하는 분들도 뭐 마을공화국 얘기도 하지만 예산을 집행한다고 마을공화국이 되는 건 아니고 권한이 생겨야 하고 마을 규칙이 세워져야 저는 공화국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도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나가지 않으면 맨날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장악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건 주권자가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는 거라 생각하죠. 좀 싸운다면 그 부분하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떤 뭐 언론사랑 인터뷰한 쭉 읽었었는데 이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 일선에서 떠나는 걸 보셨다고 써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시면서 자신의 활동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시각도 좀 안 좋은 시각도 솔직히 있잖아요. 네, 그런 조건에서 또 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시면서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걷고 계시는 소감, 또 이유 혹은 원동력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일단은 제 친구들이 다
안락한 길로 갔고 저는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란 노래 중에 우리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온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란 말이 요즘 계속 귀에 맴도는데 안락도 우리를 굴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뭐 이유는 뭐 생계고 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떠났고 주변 사람이 많이 떠나죠.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 되면서 센터들 막 만들어지니까 뭐 어공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센터로도 많이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니까 그 다음 옛날식으로 못 돌아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상실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친구들 목사가 많이 됐는데 뭐 거의 90%가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나누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민중신학도 하고 해방신학도 얘기하면서 사회 변혁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민중 속에 살까 이런 얘기하고 했던 이야기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가고 다 그냥 얼굴에 기름이 쫙쫙쫙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라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했고 그래도 우리가 그때 봤던 꿈들 약속들 이런 거를 그래도 지키는 사람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정신 차려서 돌아올 때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옛날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막 길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 살아라, 개처럼 살아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제 신앙 양심입니다, 그게. 그래, 좀 개인적이었어. 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데 못하신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마지막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정리는 잘해주세요. 근데 저는 요즘 현실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고 답답하다 뭐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긴 역사를 봤을 때 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보고 저는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 시골에서 겨울 되면 다 어디죠? 논둑에 불 질렀어요. 불 싹 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 벌레들이 새카맣게 나와갖고 온데 천지 사방에 그냥 벌레 새끼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다 생각하고 나온 벌레들은 다 잡아 죽을 거니까 힘들지만 좀만 더 가면 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세상이 도래할 거라 좀 보고요. 그런 믿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끼리 정말 자주 만나고 소식 안부 전하면서 든든하게 동아줄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환계를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세상 우리가 만들 기회가 올 거다. 힘내십시다. 저도 힘낼게요. 네.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